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 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많은 취준생 분들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많이들 찾아보시죠. 그런데 정보가 정말로 없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는 말씀드릴 텐데 사실 투자증권 업계에서도 그렇게 메이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다루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은 취준생 분들이 찾고는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많이 뽑지도 않고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그렇게 상위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정보도 없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준비하시는 분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는 업계에서는 이걸 다루지가 않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여기서 다뤄야 되겠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뽑는데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있어도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야, 그러면 오늘 한번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다뤄봐야 되겠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께 유진투자증권 우리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께 좀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기업 분석 및 면접 기출인데요. 먼저 기업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들어갈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자, 설립일은 1954년 5월 12일 돼 있고요. 이제 유창수 대표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넘겼네요. 자, 매출액은 7,300억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이거는 17년 사업 보고서고 점포수는 한 25개 지점이 있는데 좀 제가 가로쳐서 좀 해왔죠. 그 중에서 25곳 중에서 서울에 12곳이 몰려있다는 사실. 아무래도 증권회사다 보니까 그렇겠죠.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한 560억 정도가 나왔고요. 인원 현황은 한 677명 되고 평균 연봉은 한 7천만에서 1억 원 사이다. 연봉은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회사라서 여러분 꼭 유진투자증권도 한번 노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법적인 법인명은 뭐냐?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다. 설립일자는 54년 5월이다.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신성회사인가? 이런 분들도 제가 종종 봤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분도 많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꽤 오래된 회사라는 거. 본사는 이제는 국제금융로 24 있는데 사실 제가 있는 여의도 사무실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요, 사실. 그렇게 있고요. 주요 사업 볼까요? 뻔하죠. 당연하게 다시 한번 증권회사다 보니까 투자 매매업이라든지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고 주요 사업 잠깐 볼게요. 위탁 매매업, 자기 매매업, 파생상품업, 그다음에 선물 중개업, 자산운용업,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식 시장을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취준생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업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가 뭐 하는지는 바로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위탁매매라든지 자기 매매업 한다는 거는 굳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다, 어떤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요즘 추세가 어떤 거 뭐냐면 주식 말 그대로 증권회사인데 주식을 한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물어보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면접장에 가셔서 말 그대로 영업하는 입장이라면 고객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매업이라든지 하는 업종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뻔한 얘기니까 주요 활동 영업은 넘어갈게요. 자, 시장 점유율을 볼게요. 시장 점유율 보시면 어떤가요? 사실 유진투자증권 보면 어떻게 돼요? 주식 수탁수수료 시장 점유율인데 역시나 미래에셋대우 1위죠.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이저죠. 이게 딱 이게 네 군데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은 또 증권회사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뭐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유진도 있습니다. 유진 쭉 보면 맨 밑에 있긴 있어요. 유진투자증권. 그래서 점유율로 보자면 18년도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1.4%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오히려 저는 좀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기업은요, 유진에 대한 모기업 있잖아요.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예, 증권회사가 좀 작을 뿐이지 사실 유진 그룹 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세요.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추천드리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뭐 여러분께서 입사를 하셔갖고 회사 키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우리가 들어갈 회사지만은 이렇게 막 자료를 까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뭐 팩트잖아요. 말 그대로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통계정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이 된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점유율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임직원 현황 말씀드리면 한 677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반기보고서죠. 18년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한 677명이 있고 평균 금액은 한 5,600만 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항상 강조드립니다. 반기보고서이기 때문에 5,600만 원인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아까 평균 연봉은 말씀드렸습니다.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 임직원이 있다는 것만 좀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진그룹을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갈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모그룹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 DNA라든지 그 정신이라든지 어떻게 탄생됐는지 히스토리를 알아야 면접장에 가서 어떤 돌발 질문이 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유진그룹을 아느냐 제가 정말로 우리 4학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잘 몰라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면 어머 거기가 유진이었어? 라고 정말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진 기업 이렇게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유진 기업 있죠. 당연히 레미콘부터 이제 성장을 했죠. 유진 투자증권 당연히 있겠고요. 뭐 쭉 내려오면은 현대 콘크리트, 그다음에 현대 산업 있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현대에 가지고 있는 현대 산업 그 아니에요. 그냥 현대 산업이라는 것만 레미콘하는 기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현대 개발, 현대 산업 개발 아닙니다.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현대 개발, 산업 개발은 이제 다른 데죠. 현대 개발이라는 레미콘하는 회사 가지고 있고 쭉 내려오면은 저기 보이세요? 21번째 나눔로또. 깜짝 놀라셨죠? 나눔로또가 유진에서 운영을 해요. 컨소시엄 묶어서 사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무시할 못 됩니다. 여러분 유진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눔로또도 실제 온라인 복권 개발 및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 데구나 아실 텐데 아마 또 얘기하면 더 놀라실 거예요. 또 쭉 넘어오면요. 또 뭐가 있냐면 뭐 자산평가 주식회사도 뭐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죠. 말대로 자산평가도 하고 있고 쭉 보면 로지스틱스, 그다음 유통업도 하고 있고요. 쭉 내려오면 뭐가 보이시냐면 쭉 보이세요. 동양 드디어 나왔죠. 동양 가지고 있죠. 동양 에너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레미콘 유명하잖아요. 동양 레미콘도 뭐예요? 자회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보세요. 이상 7개 8개사 어마어마한 큰 회사거든요. 여러분 유진이라는 뭐 그룹은요 무시할 게 못 되고요. 특히 유진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정말 역사는 짧은데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시세 확장을 한 회사입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크다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롯데 유진을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고요. 특히 거기서 금융회사 말 그대로 증권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회사들과 말 그대로 맞물려서 정말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좀 보면은요. 히스토리 잠깐 볼까요? 유재필 그룹 창업주가 되어온 대형제가가 이제는 모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의 오너 역시나 유자죠, 유자. 딱 느낌이 오시겠죠? 그룹 창업주의 아드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연구소를 국내 최초로 세웠다는 거. 유진 얘기하는 겁니다. 유진이 95년도에 콘크리트 연구소를 국내에서 최초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말 그대로 유진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2007년도에 나오죠. 바로 나눔 로또가 제2기 온라인 복권 수탁 사업 운영자로 최종 결정됐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가전유통 1위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2008년도 1월에 하이마트 아시죠? 하이마트는 깜짝 놀라셨죠? 유진 거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롯데에 넘겼지만 유진 거였다니까요. 그걸 인수했다니까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근데 이제는 돈이 많긴 많았는데 사실 유동성이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죠. 언제 나와요? 2012년도 10월에 하이마트를 매각을 했는데 바로 롯데한테 이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벗어나서 지금의 이제 유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금융업 계열사가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진 투자증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좋은 회사에 어떤 히스토리도 알고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겠구나 라는 어떤 의지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그룹은 이렇게 좀 포지션 돼 있다라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면접 기출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요, 예전에 유진에서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질문이지만 사실 증권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더 넘어서 금융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취준생 분들이라면 항상 강조드립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내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질문을 포인트로 삼아서 현재의 2008년도 하반기에 2019년도 초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금리란 이거 뻔한 얘기죠. 돈의 가격입니다. 이거 모르고 설마 금융업에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죠? 하지만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정도로 전혀 내가 이번에 금융업에 관심 가져볼까라는 분도 꽤 있으셔서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돈의 가격이다. 아셨죠? 자금을 빌린 데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는 뭐예요? 한 나라의 금리다. 근데 기준금리라는 건 뭡니까?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 예금금리 다 바뀌죠. 그래서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기준금리 항상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지금 2018년도 하반기, 19년도 이제 초반에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냐, 동결해야 되냐 말이 많은데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인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 장점이 뭐예요? 첫 번째로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겠죠. 왜? 우리가 금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투자를 하겠죠. 자금의 해외 유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시장에서 화두는요. 우리나라 자꾸 미국과의 금리 차가 일어나니까 외국인 자금이 증권 시장에서 언제 빠져나가느냐. 사실 팩트를 보자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다. 순 유출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증권회사들은. 야, 이거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면 증시가 안 좋을 텐데 이미 안 좋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통화량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통화량 조절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슈랑 좀 맞물려서 볼까요? 국내 이슈 뭔가요? 자꾸 어느 쪽에서는 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금리 좀 올려라 얘기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야,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경기도 지금 안 사는데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야, 이거 금리 잘못 올리다 보면 야, 우리 경제 큰일 나.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장점은 뭐냐면 한 세력이 얘기하듯이 한 부분에서 얘기하듯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장점은 뭐다?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당연하게 예금 이자, 예금자의 수익이 증가되겠죠. 아니 기준금리 높아지는데 물론 대출금리보다는
조금 오릅니다. 예, 조금 오르지만 일단은 예금 금리도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예금해놓고 먹고 사시는 우리 뭐 투자자분들 꽤 많으세요, 사실. 여러분 증권시장 만약에 그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혹시나 증권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시면요, 자산가들을 만나보시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금 자산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증권회사 들어보시면 압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게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은 자괴감에 좀 빠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난 뭐 하고 있지? 사실 정말로 돈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뭐요? 또 그 돈을요, 뭐 여러 군데 이제 포트폴리오 삼아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투자자분들에서는 또 예금으로 모아진 분이 있어요. 꽤 있으시거든요. 그 뭐요? 이자도 오르면 그 예금 이자 받으면서 또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네 번째로는 금리가 오르면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은행, 보험사 계열이 이제 호재가 되죠. 우리나라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미국에서 금리 올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황,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업 중에서. 그렇죠. 은행업입니다. 은행업. 뭐 미국 기준금리 올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딱 이게 들어오면은 뭐 은행업 업종들이 막 주가가 뛰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는 계열 호재가 됩니다. 뭐 말 그대로 대출이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금리 올렸다는 핑계로 대출이자도 올라가고, 대출이자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출이자가 예금금리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업계에 어떤 뭐랄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고, 보험사도 마찬가지죠. 보험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투자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이 되면 제가 뭐 주요 4가지 정도로 장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환율의 하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외국인 자금이 뭐 증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럼 뭐 하겠어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좋아지죠. 인기가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아니,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 뭐예요?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환율이 하락하면 뭐가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이거 정말로 학부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경제적으로 뭐 먹고 사는 회사냐? 그럼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역시나 수출 주도형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 뭐예요? 사실 수출 기업한테는 부정적이겠죠. 그게 뭐예요?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거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돈을 갖고 오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내수가 또 안 되는 것까지 맞물려 버리면 내수 안 되고 수출 안 되면 정말로 힘들어진 상황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금리가 오르면 단점은 뭐가 된다? 환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굉장히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대출 폭탄 리스크 증가하고 있죠. 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더니 18년도 2분기 기준으로 통화금융 통계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액이 무려 1,4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계대출이에요. 이게 금리가 상승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론 고정금리로 대출하신 분들에게는 그나마 영향이 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동금리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존재하거든요. 금리 올렸다, 기준금리 올랐다,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 따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갚느라고 원리금 갚느라고 뭐가 하세요?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겠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또 뭐가 맞물려 있나요? 뭐예요?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내수가 안 되는 거죠. 내수가 안 되니 또 어떻게 되나요? 돈을 기업들이 못 벌고요. 그게 되면 뭐예요? 경기도 하방 국면에 이때 내수까지 안 되다 보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단점이 보다 가계대출의 리스크가 증가되면서 가처분 소득도 떨어지면서 내수가 더 막혀버리는, 말 그대로 돈줄이 막혀버리는, 돈이 안 도는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볼까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자 상승기에 대한 경제 영향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권회사라면서요. 그러면은 뭐예요? 고객과 만나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직무가 다양하겠지만 고객에 대해서 영업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투자자들에게, 자산가들에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즌인데 지금 어떻게 상품을 제시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메커니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면접 기출 두 번째 이런 질문이 났습니다. 야, 펀더멘탈이 뭐야? 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공을 하신 분들은 펀더멘탈 당연히 펀더멘탈이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펀더멘탈인 거예요. 예, 그분들한테는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죠. 그냥 근데 비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정의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를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경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접장에 가서든지 면접위원들이 펀더멘탈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경제의 기초가 되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펀더멘탈은 환율의 변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펀더멘탈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지만 또한 단기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그 펀더멘탈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조금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펀더멘탈은 국제 정세, 국제 경제 안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들이며 펀더멘탈의 균형이 붕괴돼 버리면 국가 간의 환율이 어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안정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18년도 하반기에 증시가 이제 폭락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 지표를 점검했을 때 모두 양호한 상황으로 펀더멘탈이 견고하다. 아직은 컨티전시, 그러니까 비상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오죠? 뭐예요? 펀더멘탈은 견고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항상 할 말 없으면은 무슨 뭐 위기가 찾아오고 이러면 항상 할 말 없으면은 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견고해. 아니야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펀더멘탈 들으면 개념 정리가 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면접장 가서 실제 펀더멘탈이 뭐냐고 이제는 물어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초적인 질문은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플라자 합의가 무엇이냐. 사실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환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정세상 굉장히 들어맞는 어떤 이론들이에요. 개념들입니다.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플라자 합의 이러면요. 일본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뭐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일본의 경제 상황과 굉장히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20년을 우리가 본다면 타산지적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는 계속적으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85년도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이런 G5의 재무 장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예요. 합의된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런 펀더멘탈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하면은 플라자 합의가 자꾸 이렇게 결혼되는 건데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 달러화 가치는요 2년 만에 30% 어떻게 돼요? 절하됐습니다. 절하됐고요. 어떻게 돼요? 자산 환율 떨어지니까 불황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요. 수출이 잘 되니까 90년대 들어와서 완전하게 막 고성장 기록하죠. 왜? 미국이 압력을 넣어갖고 주요 경쟁국들이 그다음에 주요 어떤 재무장관들이 압력을 넣어갖고요. 야 환율 인위적으로 변동해. 야 우리 죽겠으니까 우리 한번 살려줘. 막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일본 어떻게 되냐? 일본 플라자 합의 체결 일주일 만에요. 보세요. 엔화가 8% 평가 상되는 즉각적인 일주일 만에 어떻게 8% 올라가? 오 깜짝 놀랐어요.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당 240엔대 했던 엔화가요. 85년도에 200엔이죠. 88년도에 120엔대 떨어지죠. 3년 만에 100% 상승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앵고 현상, 수출 강경력 잃어버리죠. 내부 그러다 보니까 막 수출이 감소되기 시작해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나라한테 난리가 난 거죠. 안 되겠다. 야, 내수 부양과 수출 경제 향상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 막 쏟아냅니다. 뭐예요? 돈 풀어요. 막 돈 풉니다. 부동산 그때 그 돈이 어디로 가나요? 막 부동산 쪽으로 간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그래서 야, 거품 경제.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부동산. 일본의 부동산 거품 닮아가면 안 된다.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잃어버린 10년, 물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아니면 잃어버린 10년 우리가 부동산 지금에 흘러가는 정책들 왜 일본을 자꾸 비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환율 전쟁. 그렇죠. 환율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환율 전쟁은 뭐다? 이자로부터 또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이자는 뭐다?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라든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형제, 통화량이잖아요. 거시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메커니즘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 증권회사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유의해야 될 게 뭐예요? 외국인 자금의 이동,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쏠릴까? 외국인 자금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그럼 뭐예요? 항상 금리와 환율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면접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플라자 합의는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증권회사에 들어갈 특히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증권회사라도 여러분 모회사 탄탄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꼭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힘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많은 분들이 정보를 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유진투자증권. 그렇게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질문들은 많이 나오고요. 사실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잘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하셔갖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알려진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분석과 기출 면접을 통해서 예상되는 또한 어떤 이슈들과 맞물려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왔던 내용들 또 폭넓게 꼬리물기 질문으로 계속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좀 이렇게 넓혀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슈들,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의 하는 일들,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유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이제 유진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들 보셨잖아요. 정말로 많거든요. 78개 이상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만 파악해 주시면은 다른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